5억 투자금이 지금 6조 7,900억 원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 대박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5억을 투자해서 실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중간에 좀 쌀 때 팔았어요. 그래서 한 2조 정도 벌었습니다. 5억 투자해서 그 친구가 이 페이스북에 투자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새로운 고객 경험을 주는 서비스일 수 있겠다고. 새로운 고객. 그 사람은 미국의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물론 실패도 했던 사람인데요. 그 당시 페이스북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사이버월드보다 훨씬 못한 아주 신생 기업이고 또 다른 미국의 마이스페이스라는 소셜미디어하고 비교해서도 약간 늦게 출발하고 시장에서 영향력도 적었습니다. 근데 그 피터슨이라는 친구가 페이스북을 좋게 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버드 대하고 스탠포드 대 애들이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이 서비스. 앞으로 소셜미디어 세상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마크 저크버그가 하버드대 출신 학생이니까 학벌을 따지면 참 똑똑한 친구겠죠. 이제 그런 학벌이나 스펙으로 우리가 따지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다 보면 그런 비즈니스 기회를 여러분은 물론이고 저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정말 백인백색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대표들이 특히 한국의 서울에 있는 큰 대기업들은 경쟁사가 뭐 했다고 자기도 뭐 하려고 해요. 소위 이제 가오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짓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정말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뭘 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술을 도입한 거 가지고 속된 말로 가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 목표는 단 한 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이 사세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최적화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기업들은 이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논문이나 요 리서치 기관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디지털 가지고 혁신하려고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최적화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면 이거는 반밖에 못 가는 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기업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정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할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권호연 부회장께서 추격차란 책을 쓰셨잖아요. 이 책을 쓰신 다음에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전국 강의를 다니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포항공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잠깐 했습니다. 한국경제나 기사였는데 그 교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삼성전자에 있을 때 자기 밑에 있던 전무나 상무가 밑에 부장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야, 요즘 인공지능 뜬다는데 사물 인터넷 뜬다는데 우리는 뭐 먹고 살 수 있는지 알아와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은 그 상무나 전무를 박살을 낸답니다. 야, 네가 회사에서 월급도 훨씬 많이 받는데 왜 그걸 밑에 부장 차장한테 시키냐고.
네가 더 고민을 해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술을 많이 알기 때문에 고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사에서 더 높은 직급, 더 높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기술 충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충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새로운 레비뉴를 만들어야 될지를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이 우리는 새로운 제품과 매출을 뭘로 만들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 이게 나오느냐,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핵심적인 얘기는 앞서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고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면 이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트랜스포메이션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과 실행, 자꾸 실패를 반복해 보는 겁니다. 근데 한국 기업들은 대표들 입장에서 야 생각을 바꿔라는 말은 하지만 밑에 임직원들이 실패를 자꾸 하면 이거 용납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실패되더라고요. 구글 같은 데는 실패 많이 하면, 아마존은 실패 많이 하면 승진하거든요. 근데 대표님 상상을 해보십시오. 회사에 있는 임직원이 1년에 한 번 실패하기 쉽지 않습니다. 1년에 2번, 3번 실패한다는 얘기는 우리 대표님들께 대표님 저 이거 올해 이거 해볼게요. 이거 정말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기회일 것 같습니다. 해봐. 6개월 만에 실패합니다. 저 또 해볼게요. 이런 직원들이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대표님들도 쉽게 용납하시나요? 핵심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회사의 제일 핵심적인 임원 혹은 직원 중에 회사를 정말 잘하는 분이 한 분 있다면 그분이 우리 회사의 고객이 해양에너지 같은 경우 몇백만 광주 전라도 시민일 수도 있고 혹은 어느 회사 같은 경우 B2B 고객으로 광주 전남 지역의 청군대 제조회사일 수도 있고 그 핵심 고객 중에 10% 정도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고객이 1000군데인데 그 중에 광주 지역의 우리 저쪽 산업단지 쪽에 핵심적인 10군데의 제조회사 거기에 중요한 고객이면 이들이 우리 제품을 주로 어떤 이유로 도입을 하고 그들의 비즈니스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만족도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런 거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월별로 세금 계산서 잘 찍히면은 걔들은 안정적인 우리 고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은 진행되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볼 기회는 스스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 고객을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게 미국 기업들이 요즘 따지는 디자인 띵킹, 아웃사이딩이라는 방법입니다. 절대 경쟁사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사가 뭘 하는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고객이 요즘 뭘 원하는지만 끝까지 보라는 것이죠. 그 고객을 대상으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고 거기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오는지 뭔지 들어오는지 도입을 하라는 거예요. 기술 중심으로 절대 보시지 말라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한 45년 살았는데요.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제 고향 대구에 대해서 약간의 어쨌든 애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구글 검색을 하는데 대구시청과 관련해서 되게 의미 있는 기사가 떴어요. 대구시청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는데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등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구는 정말 보수적이어서 너무 보수적이고 IT 투자도 안 할 곳인데 얘네가 어떻게 아시아 태평양 1등상을 받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인공지능 챗봇이라는 걸 했습니다. 채팅 로봇.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대구시청에 채팅 로봇을 제 컴퓨터로 불러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정말 1등상을 받을 만한 기술입니다. 질문을 두 가지를 넣었어요. 첫 번째 질문. 야, 내가 다음 주에 대구 1박 2일 출장 가는데 동대구역 근처에 저렴하고 시내 뷰가 좋은 비즈니스 호텔 두 군데만 추천해줘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채팅 로봇이 답이 뭐라고 온 줄 아십니까? 궁금한 내용은 대구시청으로 전화해보세요. 아니 사람이 뭘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구시청에 전화를 하면 그냥 네이버 검색을 하지 괜히 물어보는 거 같아서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정 민간 업체나 사업자를 소개해주는 것은 시청 입장에서 애매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대구 가는데 등산을 좋아하는데 왕복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등산 코스 중에 대구 시내 뷰가 참 좋은 등산 코스 2개만 소개해주고 이렇게 질문을 보냈어요. 답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구 문화체육관광과로 전화해보세요. 도대체 이 상을 준 아시아 태평양의 그 조직도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친구들이고 이런 챗봇을 만들어낸 대구시청과 정신이 그러니까 기술을 만들 때는 우리 사용자들이 내 고객이 이 기술을 어떻게 쓰고 어떤 효용 가치를 얻을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20대, 10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애들 대부분 아이폰을 좋아합니다. 저희 집 애들도 20대들인데 10대부터 아이폰밖에 안 써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아빠가 갤럭시 폰 좋은 거 사줄 테니까 다음에 갤럭시 폰 바꾸는 애들이 아빠 10대, 20대가 가고 떨어지게 갤럭시 폰 어떻게 쓰냐고. 아이폰이 너무 좋대. 그래서 야, 니들 애플 빠냐 그랬더니 아니 아빠 정말 애플 폰이 너무 좋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는 삼성 코스인데 삼성의 그 빅3라는 인공지능 엔진이 있고 애플의 쉬리라는 엔진이 있잖아요. 제가 제 딸의 아이폰과 제 갤럭시 폰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딸의 핸드폰을 딱 한 다음에 이거 여형 발언 아닙니다. 우리 저 여 대표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쉬리 이 나쁜 년 꼴도 보기 싫어 꺼져 이랬어요. 그러면 발음을 하면은 딱 타이핑이 되거든요. 오자 하나 없이 애플폰에 얘가 딱 3초 후에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어머 우리가 이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저희 가족이 거실에서 다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제가 농담삼아 쉬리 나쁜 년 꼴도 보기 싫어 꺼져 이랬더니 얘가 어머 우리가 이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삼성 빅3에다 제가 봤습니다. 빅3 이 나쁜 년 꼴도 보기 싫어 꺼져 이랬더니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구글 검색창이 뜨고 거기에 빅3 이 나쁜 년 꼴도 보기 싫어 꺼져라는 문장을 넣어서 검색한 결과예요. 그 결과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빅3 그냥 소개하는 동영상밖에 하나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삼성은 빅3를 만들어서 아직도 이 기술을 어떻게 써야 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은 단계예요. 애플은 이런 인공지능 엔진을 사람이 썼을 때 다들 중구난방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그들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주면 이건 서비스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걸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대화의 문맥을 이해하고 그 밑에 있는 답변을 줄 정도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빅3하고 애플 시리는 뭐 지금의 삼성전자는 어쨌든 그때보다 더 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술을 가오잡으려고 도입하지 마라. 기술을 도입한 목적이 당신의 고객에게 어떤 효용 가치를 줄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충분히 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4차 산업혁명이 주는 충격 중에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한다면 정부에서 강의할 때마다 이 장표를 제일 중요하게 씁니다. 이 장표의 핵심은 이겁니다. 새로운 세상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 빵집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빵집 다 사라졌죠. 뭐 파리 바게트, 뭐 뚜레쥬르 이런 거대 프랜차이즈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새로운 룰은 뭐냐면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빠른 물고기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장표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이게 빠른 물고기와 느린 물고기 사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충격적인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어떤 기업이 우리 연회장 정도, 연회장이 한 지금 뭐 100평 되나요? 이런 정도 규모의 회사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근데 이 회사의 경쟁사는 이 광주시만한 혹은 이 전라남도만한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엄청난 대기업과 조그만 벤처기업이잖아요. 경쟁이 안 되겠죠, 여러분 생각에는. 근데 이 조그만 회사가 빠른 물고기이고 이 전라도 혹은 광주시만한 거대 기업이 느린 물고기면은 지금의 추세는 이 조그만 기업이 광주시 혹은 이 전라남도 아니 심지어 대한민국만한 기업이 있다고 치더라도 10년에 다 잡아먹습니다. 이런 사례가 글로벌하게 수백 수천 군데가 있어요. 그 빠른 물고기, 빠르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하는 기업. 숨어있는 수요 창출. 고객은요, 아 대표님 저 이런 거 필요하니까 만들어주세요. 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설문조사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여러분이 어떤 통찰력을 얻었다고 치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여러분 경쟁사 누군가도 그 통찰력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고객의 마음속에 이런 새로운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숨어있는 수요라는 것은 고객들은 아 이거 불편한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모릅니다. 불편한데. 그때 우버 같은 자가용을 공유하세요. 호텔방이 없을 때 그 호텔 인근에 있는 민가에 개인 집에 방을 렌트해 쓰세요. 에어비앤비처럼. 얘들이 어떤 설문조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버 창업자는 원래 택시 앱을 만들던 애예요. 근데 택시 타고 여기서 저기 가는데 택시가 빈 차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수없이 지나가는 자가용 중에 동선이 같은 자가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자가용을 같이 쉐어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우버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버의 전신 중에 70년대, 80년대 서울에서 유행하던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종로에서 술 먹고 집에 갈 때 지하철 끊기면은 나라시 택시라고 탔어요. 그때 옛날 각그랜저나 대우의 로얄살롱 같은 데 와서 어디 사세요? 잠시입니다. 이긴당 몇천 원씩 내고 합승을 해서 일반 자가용을 타고 한국이 사실은 원조였습니다. 우버의 옛날 버전으로 따지면 한국이 서울이 정말 서울에서 20대 보낸 저 같은 또래들 중에 나라시 택시 안 이용해 본 사람이 없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의 디지털 버전의 우버가 됐다는 거죠. 문제는 고객이 이 숨어있는 수요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발견해내는 능력. 이 능력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은요, 내 고객을 속속들이 파악해보는 거예요. 저는 전국의 대학교 창업지원단이나 대기업에서 육성하는 스타트업 관련 캠프 가서 자문을 가끔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 창업자의 스펙이나 백그라운드 정보를 안 봅니다. 그걸 보다 보면 저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얘 카이스트 나오는데 믿을만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저는 안 봅니다. 사업의 아이템도
대충 보지만 제가 하는 질문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그 제품을 누가 쓸 수 있는지를 나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해요. 실제 실명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장님, 저희 제품은 대한민국의 20, 30대 여성은 1000만 명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명 중에 몇 명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괜찮다. 네 주변에 20, 30대 여성 중에 실명으로 이 제품과 서비스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람이 이 제품을 왜 사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보라고 합니다. 대부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관념상으로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지만 실제 사람들이 이 제품과 서비스를 왜 필요로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켓컬리라는 요즘 새벽 배송업체 정말 뜨잖아요. 이 회사가 대박을 친 배경은 그 창업자 여성이 컨설턴트 출신인데 컨설팅하면 매우 바쁘잖아요. 얘는 아침 집밥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컨설팅 업체는 매일 밤에 야근하고 들어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집밥을 맛있는 재료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매우 고민을 하는 거죠. 딱 일어났을 때 아파트 현관 앞에 새벽에 아이스박스로 내가 좋아하는 신선한 재료가 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상상을 실현을 해본 거예요. 사업 초기에 완도에 전복 같은 게 제대로 서울까지 배송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신선식품. 그래서 지금 마켓컬리가 됐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 왜 필요한지, 특히 우리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대표님이 그 서비스의 실제 이용자로서의 역할을 해보시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대표님의 사업 영역과 완전히 다른 영역을 한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대표님의 새로운 궤적과 비슷한 영역의 서비스를 하신다면 본인이 그걸 절실하게 이용을 해보시다 보면서 새로운 수요가 뭔지를 발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통해 뭔가 새로운 기회를 보시려는 분들은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버드 경영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있어온 혹은 현재의 서비스나 제품보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파괴적 혁신입니다. 근데 이 파괴적 혁신의 요즘 룰은 뭐냐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들 이게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5년 뒤에 다 바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든 서비스 포맷이든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앞으로 다 바뀔 거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와 관련된 상식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비즈니스, 비대면 비즈니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 참 웃긴 얘기예요. 이게 미국과 한국에서 조그만 스타트업들 기준으로 본다면 언택트 서비스는 이미 10년 전부터 한국의 대세가 된 서비스입니다. 이제서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은 좀 늦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택트 서비스의 핵심은 코로나를 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언택트 서비스의 핵심은 기존의 오프라인 서비스보다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주자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서울의 제휴회들 중에 세탁 서비스를 지 앞에 그냥 앞에 현관에 딱 걸어놓으면 세탁소 애들이 그걸 찾아갑니다. 드라이 해가지고 다음날 다시 딱 걸어놔요. 기존에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세탁물을 맡기는데 그 세탁소 주인하고 얼굴 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혹시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제조 생산 라인의 제품과 원재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미국에서 3D 프린터로 스포츠카를 만들고 권총을 만들고 아직 이런 것은 대중적인 상용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릴 때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봤던 거예요. 각 분야별로 한두 가지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소재 생산혁명의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의 식음료 쪽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동원 F&B하고 미국의 식음료 관련된 대기업들 임원들하고 강의할 때 생각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5년 내에 이런 식음료 관련된 회사들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큰 고통을 겪을 거다. 그때 이미 2, 3년 전에 미국은 식음료의 원재료가 완전히 싹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슈퍼 가면요, 식물성 원료로 만든 소고기, 식물성 원료로 만든 돼지고기, 식물성 원료로 만든 새우를 팝니다. 일반 고기, 새우 모양하고 일반 소고기, 돼지고기하고 똑같은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딱 먹잖아요. 한국에서 먹는, 우리 채식집에서 먹는 콩으로 만든 소고기 있잖아요. 이건 비릿하거든요. 콩으로 만들어서. 그 미국 제품들은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육즙도 살아있고. 저는 이걸 미국 가서 많이 먹거든요. 출장 갈 때마다. 정말 소고기 맛이 똑같이 나. 식감도 소고기 패티. 제가 왜 미국 가서 이걸 먹냐면, 저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서울에 있을 때도 하루에 2끼 연속을 패스트푸드를 먹지는 않습니다. 저도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근데 이놈의 패스트푸드는 100% 식물성 원료로 된 겁니다. 삼시세끼 이걸 먹으면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미국 애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임파서블 푸드라고, 이 미국의 버거킹 가면 임파서블 와퍼라고 있습니다. 그 버거킹의 와퍼라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버거킹 와퍼는 원래 불맛이 나는 소고기로 만든 거예요. 패티로. 근데 임파서블 와퍼는 버거킹에서 식물성 원료로 된 제품으로 팝니다. 미국에 아직은 모든 주에서 팔진 않아요. 버거킹에 30년 근무한 임원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답니다. 전통적인 와퍼와 식물성 원료로 된 와퍼를 먹어봤는데 한 명도 못 맞췄대요. 어느 게 진짜 와퍼인지. 맛이 너무 똑같아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여선생님들이 다이아몬드 좋아하실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일반 직장 여성이 사기는 너무 비싸죠. 근데 미국의 중산층 여성들은 지금까지 금붙이, 돈 모아서 금붙이만 사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좀 손쉽게 삽니다. 이 공장에서 만든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돼 있거든요. 원소로 따지면 탄소를 생산 라인에서만 불어넣으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감별사들이 보면 일반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미국의 중산층 여성들은 이 다이아몬드 파운드리라는 회사에 이 다이아몬드를 사요. 일반 다이아몬드보다 10분의 1 가격입니다. 9분의 1 가격. 일반 다이아몬드보다 10분의 1, 9분의 1 가격 다이아몬드가 한국에 있다면 우리 여 대표님도 하나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대개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은 재료가 바뀐다는 거죠.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이런 구조적인 차이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는 원재료가 바뀌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수요 창출은요, 여기 제가 장표 여러 가지를 만들어 왔는데 요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MBA를 공부하던 여학생들이서 MBA 있을 때 자기 옛날 친구가 놀러와서 그 친구가 쓰는 고급 화장품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따지면 뭐 SK2나 소나수 같은 뭐 이런 제품이에요. 여성들이 고급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죠? 어머, 내 피부엔 이게 딱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고급 화장품을 하버드 MBA 다니는 대학생이 살 수가 없잖아요. 얘가 이런 상상을 한다. 아, 이 제품 내가 사기는 힘든데 이 제품을 쓰는 친구들한테 내가 잘 빌붙어서 샘플만 얻으면 난 좋겠다. 샘플은, 화장품 샘플은 용량만 차이 나지 성분의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버드 MBA 다른 여학생들하고 차 마시면서 농담 삼아 했대요. 야, 어제 내가 가오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내 친구가 고급 화장품을 쓰던데 그 성분이가 너무 좋더라고. 우리가 그거 살 돈이 없잖아. 그런 걸 샘플만 좀 얻어서 썼으면 좋겠다. 다른 친구들이 어머, 그 샘플 나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미국에 우리처럼 돈이 많지 않은 여성들, 특히 일반 직장 여성 중에 중간층 정도 되면 이런 고급 화장품을 다들 이름은 알지만 못 쓰고 있을 거고, 그럼 샘플이라도 공급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히스토리가 복잡한데요. 이 MBA 졸업하자마자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준 명품, 아주 고급 명품 아닌 준 명품 회사들의 샘플을 공짜로 얻어와서 월 10달러를 내는 고객에게 샘플 10ml, 20ml짜리 5개를 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0달러면 11,000원이잖아요. 11,000원이잖아요. 여성들은 명품의 샘플 5개가 와요. 한 15ml, 20ml, 30ml짜리. 돈 많은데 내가 원하는 명품의 샘플 20ml 정도면 뭐 쓸만하거든요. 5개는.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 여성 중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없었죠. 완전히 초울트라 대박을 칩니다. 화장품 업계는 지난 200년간 샘플을 가지고 샘플 마케팅을 못했습니다. 화장품 샘플은 어떤 거였습니까? 매장에서 정품을 사면 끼워주는 거였어요. 경영학의 샘플 마케팅은 원래 뭐죠? 고객이 아닌 사람에게 샘플을 줘서 경험을 해본다는 우리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잖아요. 화장품은 샘플이 고객이 아닌 사람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샘플을 막 돌아다니면 저는 정품 안 사죠. 샘플은 어떻게든 잔머리 굴려서 얻어오면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 화장품 회사도 샘플 마케팅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 젊은 20대 여성 중에서 아, 저 제품을 쓰고 싶은데 어차피 살 돈이 없으니까 샘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내 주변 또래 여성들이 같이 하네? 그럼 어떻게든 마련해보자. 약간은 지난한 과정은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았겠죠. 조그만 업체가 여러 대형 회사의 샘플을 공짜로 얻어와서 꼭 싸게 얻어와서 샘플 사업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앞으로 이 뷰티 산업은 몇 년 전에 싹 다 바뀔 겁니다. 지금은 명품 제품을 만든 화장품 회사들은 얘네한테 샘플을 좀 끼워달라고 웃돈을 줘도 안 끼워줍니다. 웃돈을 몇십억을 줘야 돼요. 우리 화장품 샘플 100만 개 앞으로 매달 줄 테니까 얘네 워시박스 안에 좀 끼워줘. 아, 지금 줄 서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내가 50억 줄게. 이거 안 돼요. 워낙 안정적인 고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수요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신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웃컴 이코노미, 결과 중심의 경제.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빠 엄마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사거나 돈을 쓸 때 가성비란 말을 하죠. 저는 제 20대 아들들하고 술을 자주 먹습니다. 그 애들이 술집에 딱 데려가면 딱 그래요. 딸이 아빠 이 집 가성비 너무 후지다. 그러니까 음식에 비해서 아빠가 쓰는 돈에 비해서 음식이 가치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소소하게 맛있게 나오면 아빠 이거 이 집 가성비 개짱이 아니면 너무 집에 아빠한테 개가 뭐냐고 아빠 이 시대는 개가 멜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성비란 말이 몸에 배어있어요. 자기 돈이든 엄마 아빠 돈이든 어디가 돈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게 결과 중심의 경제입니다. 고객이 여러분 서비스를 알아서 써주면 만족한다고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핵심은 고객의 매 이용 횟수마다 돈을 지불하는 이벤트마다의 고객의 만족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참 쉽지 않죠. 제가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신규 사업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장표자 비디오입니다. 스페인의 연방정부가 2012년도 13년도에 세금을 막 올렸어요. 그래서 연극 티켓에 붙는 세금도 올랐습니다. 우리가 CGV나 롯데시네마 가면 10,000원짜리 영화 티켓에 영화 지능 기금이라는 게 9% 900원 붙어 있거든요.
얘네도 이제 영국 지능기금 같은 세금이 8%였어요. 연방 정부가 이거를 21%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